자, 가볼게요. 등기 신청 및 필요한 신청 정보, 요 파트는 일단 한 문항에서 두 문항은 꼭 출제가 돼요. 그래서 통상 한 두 문항 정도 출제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절차를 정리해 볼게요. 우리 X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갑의 지위를 매도인, 을의 지위를 매수인. 등기라는 것은 실체관계의 내용을 등기부에 요약 정리만 해주면 돼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등기부에 기록해서 공시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려면 등기부 기록 형식상 권리를 잃는 자를 의무자, 기록 형식상 권리를 얻는 자를 권리자.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신청을 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을 거고, 접수를 받으면 해당 등기에 관해서 심사를 할 거예요. 그럼 심사를 해서 해당 등기를 기록을 거부하는 행위를 각하, 기록해주기 위한 행위를 수리하게 되면 등기부의 등기가 기록이 될 것이고, 기록하고 나면 등기인에게 부여된 고유 식별 부호가 있거든요. 그 등기 전자 서명을 함으로써 등기는 뭐가 된다? 완료가 돼요. 등기부의 구성은 크게 표제부, 그 다음 갑구, 그 다음 을구. 그러면 표제부, 갑구, 을구에 이런 실체관계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뭐 하자? 기록해서 공시만 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한 대상이 있겠다, 그죠? 이걸 권리의 객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표제부라는 곳에 뭘 기록하느냐면, 토지라면 토지의 표시, 건물이라면 건물의 표시, 달리 말하면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될 것이고요. 부동산 표시는 표시번호 1, 건물의 소재, 건물의 지번, 건물의 구조, 그 다음 건물의 종류, 그 다음 건물의 면적. 이것을 우리는 건물의 표시, 토지라면 토지의 표시, 토지라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이라면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기본적인 거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제부에는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록이 되고, 앞에 있는 이 번호를 읽을 때는 무슨 번호? 표시 번호라고 읽는다라는 거. 아주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구와 을구에는요,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는데, 갑구에는 뭐에 관한 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다음에 갑구에 기록될 때 첫 번째, 이것을 읽을 때는 표시번호가 아니라 순위번호. 최초 기록되는 권리가 소유권일 것이고, 소유권이 최초 창설될 때 쓰는 변동의 모습이 뭐다? 보존. 그죠? 그럼 최초 소유자가 누구다? 갑. 그럼 갑의 성명, 그 아래 뭐다? 주소. 그 다음 주민번호. 그래서 갑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우리는 함께 읽을 때는 등기명의인의 표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소유권이니까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표시. 만약에 전세권 등기가 을구에 기록되면 전세권 등기명의인의 표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꼭 용어의 정리는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려면 우리 186조에서는 뭘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이제 등기를 하려면 첫 번째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신청을 해야 등기 절차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 절차가 뭐가 되기 위해서 개시라는 말은 시작되기 위해서라면 원칙은
뭐가 있어야 한다? 신청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를 채택한다라고 배우는 거고요. 그러면 신청주의에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신청이라는 표현과 뭐가 있다? 촉탁이라는 표현이 있다고요. 신청과 촉탁은 글자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즉 등기 신청을 하는 주체가 여러분, 법률 행위를 한 주체인 갑과 을이 등기소 가서 이런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할 때는 뭐라고 쓰고? 신청. 근데 신청의 주체가 법률 행위를 한 주체가 아닌 관공서, 즉 법원이라든지 행정관서라든지 뭐 국가, 지자체, 관공서가 등기관에게 이런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할 때는 뭐라고 쓰자?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등기 절차에 계시는 신청이나 촉탁이 없으면 절차가 개시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만 본문 단서 조항에 다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원칙이 아니라 뭐다? 예외가 되겠죠.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을 경우, 법률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다? 신청이나 촉탁이 없어도 등기 절차는 개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쓰는 용어가 직권과 법원의 명령에 의한 절차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등기 절차에 계시는 몇 가지 방법에 의해서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절차가 개시된다라는 거 지난주에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등기를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 신청을 해야 절차가 개시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신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갑과 을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뭐는 갖추어야 한다? 능력은 갖추어야 돼요. 그러면 갑과 을이 신청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설문해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판단을 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 의사 능력을 기준으로.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신청 능력을 갖추었다. 의사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신청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그럼 신청 능력을 가진 자가 등기소 와서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그럼 하게 되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서 소유자 누구? 을 명의로. 정확하게 하면 성명, 주소, 주민번호까지 다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등기부상에 갑과 을은 등기부상에 기록이 될 수 있는 자잖아요. 근데 집에서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는 등기부에 기록될 수가 없겠죠. 그럼 그 개념은 뭐냐면 등기부의 명의인으로서 기록이 될 수 있는 자와 명의인으로서 기록이 될 수 없는 자가 있는데 등기부상에 명의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신청 적격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럼 신청 적격하고 동의어가 당사자 능력이 동의어가 되고요. 그럼 신청 적격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등기부상에 뭐가 되기 위해서? 명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똑같은 말, 또는 당사자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똑같은 말 하려면 자연인, 법인, 비법인, 인자가 붙으면 다 등기부상의 명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럼 안 되는 거 제가 따로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태아, 학교, 읍면동리, 민법상의 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의외로 신청 적격은 출제인이 시험 문제 상당히 자주 내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공짜로 한 문제 맞춰라 라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갑과 을은 등기부상의 명인이 될 수 있는 자죠. 그럼 신청 적격을 갖추었다. 당사자 능력을 갖추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럼 갑과 을이 당사자 능력, 신청 적격을 갖추었다라고 판단하고 나면 그 각각의 자들에게 일정한 지위를 부여한다고요. 그 지위를 부여하는데 기록상으로 봤을 때 을은 권리를 뭐했다? 취득했고 갑은 권리를 뭐했다? 잃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기록 형식상 권리를 얻는 자를 뭐라고 한다? 권리자. 기록 형식상 권리를 잃는 자를 의무자. 그래서 세 번째 학습해야 될 내용이 의무자와 뭐다? 권리자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의무자 권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기소에 와서 이제 뭘 할 거다? 신청을 할 것인데 우리 등기는 심사를 할 때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한다. 즉 뭐만 심사한다? 서면만 심사하는 거죠. 즉 실체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심사를 할 수가 없으니 절차관계상에서 권리를 잃을 자와 얻을 자가 뭐해라? 항상 함께 와서 등기 신청하라 한다고요. 왜? 허위 등기의 위험성이 우리나라는 크니까. 그래서 권리를 잃을 자와 얻을 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뭐해라?
공동으로 그리고 등기소에 뭐 해서 출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등기관은 이런 실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로서 서면으로서 등기관이 확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서면을 제출하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 등기 신청은 권리를 잃을 자와 얻을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무슨 신청?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등기 신청은 공동으로 갈 거냐 단독으로 갈 거냐 이 내용은 우리 등기절차법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뭐한다 출제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이냐 단독이냐의 문제는 따로 암기를 해서 정리할 것이 아니라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만 알면 공동 단독은 구별해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막 이렇게 암기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게 등기 명인이잖아요. 그죠? 등기 명인의 표시죠.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실체관계상에서 만약 실체관계상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개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박을순인데 너무 평범해서 이름을 개명을 해가지고 박순자라고 개명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실체관계상에서 변화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기부상에서 박을순을 뭐로 바꿔줘야 한다? 박순자라고 이름을 바꿔서 기록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박을순을 박순자로 바꾸어서 공시한다.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박을순을 박순자로 이름이 개명이 되어서 바꿀 때 어떤 등기를 합니까? 이걸 물어본다고요. 그때 하는 등기가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간다고요. 그럼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가 어떤 등기인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누가 박을순이가 등기소에 가서 제 이름이 이렇게 개명이 되었으니까 바꿔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등기의 내용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얘가 공동인지 단독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말을 되돌려 보면 결국은 뭐다? 용어의 정의를 알면 등기법도 기본적으로 60점 이상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막 구석에 있는 어려운 내용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지적이든 등기든 용어의 정의만 돼 있으면 기본 60점은 맞출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내어준다고요. 그럼 거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함을 갖추면 70점, 80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내가 생소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용어의 개념부터 빨리 익히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달리 말하면 신청 적격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시험 문제에 신청 적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그러면 문제를 풀려면 신청 적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일단 뭐 한다?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문제를 풀 때 신청 적격이 뭐예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 우물쭈물쭈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청 적격이라는 용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 적격을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신청 적격이라는 용어는 등기부상에서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지위를 말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게 용어의 정의죠. 그리고 나서 좀 더 디테일함을 보탠다면 태아, 학교, 읍면독립, 민법상의 조합은 안 돼. 여기까지 정리가 딱 되면 시험 문제로서 딱 풀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본이 항상 뭐다? 용어의 개념을 아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이냐, 단독이냐, 이제 요 내용을 확인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3자가 등기 신청하는 거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대표적으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과 상속에 의한 등기 신청은 완전히 뭐다? 다른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도요. 뭐만 물어보느냐면 우리 기본서에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출제인이 물어보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의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밖에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서는 가능한 많은 내용 출제될 수 있는 범위까지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항상 시험 문제를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항상 출제는 개념만 물어본다고요. 그럼 개념을 물어볼 때 대표적 사례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 신청하기 전에 갑이 뭐 했다? 사망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니? 이거라고요. 그럼 누가? 갑의 상속인이 갑을 모아요. 대신해서 아버지가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는 신청. 그걸 뭐라고 한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각하사유에서 우리가 하나 확인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미리 언급하고 갈게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신청서, 우리가 잠시 후에 서면을 배우게 될 건데, 그러면 등기 서면에는 등기 뭐가 있을 거고, 신청서가 있을 거고요. 신청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타 첨부 서면이 있거든요. 첨부 서면. 그러면 신청서에 권리를 잃을 자, 의무자의 표시가 기록되어야 될 것이고, 권리를 얻을 자, 권리자의 표시가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신청서상에 현재 의무자의 표시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신청서상에 의무자 표시하고 신청할 당시에 등기부상의 현재 명의인하고는 의무자하고 명의인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항상 같아야 되죠. 만약에 신청서에 의무자가 갑이 안 적혀 있고 의무자가 상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등기부상에는 갑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갑의 소유 부동산을 누가 처분하려고 상용이가 처분하려고 등기 신청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등기관 입장에서는 뭐라 생각할까요? 야, 의무자 너 상용이 아니잖아. 권리를 처분할 사람은 누구다? 갑인데 너가 왜 와? 그럼 이런 것은 신청서 방식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해당 등기관은 각하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신청서에 의무자가 갑이라면 현재 등기부상의 명의인의 표시가 누구로 되어 있어야 한다? 갑으로 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신청서상의 의무자 표시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의 표시가 같아야 되는데 그럼 다르다면 이를 뭐 해야 한다? 각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어떠냐는 거예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신청 전에 갑이 뭐 하면 사망하면 갑의 상속인이 의무자가 될 거잖아요. 그죠? 되겠죠? 갑의 상속인이 의무자인데 등기부상에서는 여전히 누구로 기록되어 있다? 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서상의 의무자 표시와 등기부상의 현재 명의인의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금방 우리가 원칙, 불일치하면 이를 뭐 해야 되는데, 각하를 해야 되는데,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만큼은 각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의 개념적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3자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과 채권자 대위 그 개념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얘네들이 등기소에 이제 뭐 해야 되고, 출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뭘 한다?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서면은 이제 크게 등기 신청서와 뭐다? 첨부 서면, 이렇게 본다고요. 근데 우리 법조문에는 신청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신청서를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신청 정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첨부 서면이라고 읽지 않고, 첨부 정보라고 읽거든요. 근데 이게 정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다 보면 조금 피부적으로 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청 정보라는 표현을 그냥 우리 일반 서면인 등기 신청서라고 이해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더 빨라요.
등기를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신청서 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신청 정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습할 때는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이게 신청서와 첨부 서면의 동의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등기 신청서, 우리가 현물로 눈에 보여야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서, 그다음에 첨부 서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등기 기록이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등기부라고 하면 현물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실제. 그러니까 등기 기록보다는 등기부라고 떠올리면 이해하기 더 편하다고요. 즉, 신청서상의 의무자 표시와 등기부의 현재 소유자 표시가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불일치하면 뭐 한다? 각하한다. 그럼 이 표현을 우리 등기법에서는 신청 정보상의 의무자 표시와 등기 기록상 명의인의 표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현물화 시켜가지고, 즉 실제 내 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어서 뭐 하는 게, 이해하고 습득하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신청서하고 이제 첨부서면 여기서 정리를 좀 할 건데, 이제 첨부서면에서는 다 정리를 하지 않을 거고요. 첨부서면에서 많은 서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등기 원인 증명서면 이거 하고요. 등기 원인 증명서면은 대표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등기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잖아요. 그럼 읽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실제 시험에서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등기 원인 증명 서면이라면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등기 원인이 뭐예요? 매매가 되겠죠. 그럼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뭘까요? 매매 계약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 원인 증명 서면은요, 99.99%가 다 계약서예요. 계약서. 대부분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등기 신청 사건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계약서만 원인 서면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기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면 계약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뭘까요? 피상속인이 뭐했다? 사망했다는 증명 서면이 그때는 등기 원인 증명 서면이 된다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런 특수한 상황을 빼고 나면 대부분 뭐다? 계약서가 원인 서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다음, 그래서 여기에서 그 계약서가 원인 서면이 될 것인데 이 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뭘 받아야 한다?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인계약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뭐다? 한번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이 검인계약서는 사실 우리 등기법에서는 아주 심플하게만 정리하는데 중개사법 시간에는 이 검인을 조금 비중 있게 다루죠. 그 비중 있게 다룬다는 의미가 등기법보다는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서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장. 그러면 대장은 뭘까요? 이 부동산의 표시, 즉 사실관계.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는 공시를 할 때 이원화시켜서 공시를 해요. 토지든 건물이든 등기부와 뭐로서 대장으로서 공시하잖아요. 그럼 권리관계의 기준은 항상 뭐다? 등기부. 사실관계의 기준은 대장.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등기관의 입장에서 여기에 있는 부동산 표시와 관련되는 등기를 등기관이 해야 된다면 그럼 등기관은 항상 뭘 보고 등기를 해야 한다? 대장을 보고 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 사실관계의 기준은 항상 뭐다? 대장이니까. 그럼 달리 말한다면 부동산의 현황과 관련해서 즉 부동산 표시에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표시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등기부부터 정리가 된다, 대장부터 정리가 된다, 대장부터 정리가 된다고요. 대장이 정리가 되어야 등기관이 그걸 보고 뭐한다?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권리관계는 반대로 어떻게 돼요? 권리관계는 뭐부터 정리가 이루어진다? 등기부터 정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등기부를 보고 대장에서 뭐 한다? 소유자를 정리한다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또 도면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또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도면은 또 가볍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리가 부동산 일부와 권리의 일부의 개념에서 제가 하나는 꼭 암기하라고 했거든요. 토지 일부, 건물 일부, 즉 부동산 일부에는요, 원칙, 물권 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만큼은 용익권만큼은 부동산 일부의 성립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아직 뭔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부동산 일부 나오면 원칙, 권리 등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단 뭐만 가능하다? 용익권만 성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만약 갑 토지 일부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토지 일부에 용익권 설정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등기부에 토지 일부 이 부분이 용익권이 설정된 부분이다라고 제3자들에게 공시를 해줘야 되죠. 그럼 공시를 하려면 글로 쓸 수가 없으니까 뭘 첨부하란다? 도면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그 해당 부분을 표시한. 그래야 제3자가 일필지 토지 일부 이 부분에 누군가 용익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추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기운임 증명서면, 대장, 도면 요 세 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이거 외에도 기타 서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요 세 가지만 우리가 지금 기본 과정에서만 좀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서면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들어오면 등기관이 뭘 받는다? 접수를 받는다고요. 근데 접수와 관련해서는요. 출제될 만한 게 없는 게 접수는 무슨 사항이다?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출제될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등기관이 뭘 할 거다? 심사를 할 거잖아요. 그럼 심사를 해서 각하할 건지 수리할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럼 기준이 우리 부동산 등기법 29조에 이러한 사유들은 각하하세요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총 11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뭐 하는 거고? 각하. 그러면 등기관이 심사를 할 때 1호부터 11호 사유를 등기관 머릿속에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보니까 1호부터 11호 사유, 11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뭐 해서 수리해서 기록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사를 해보니까 11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고요. 않으면 수리해서 등기부에 뭐 한다? 기록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소유권 뭐다? 이전 원인은 매 소유자는 누구다? 을 이렇게 기록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을이 권리를 취득했죠. 등기가 완료되었죠. 그러면 전자서명까지 딱 하게 되면 등기가 완료가 되거든요. 그럼 완료 후 절차가 있는데 그럼 완료 후 절차가 4가지가 있는데 실제 2번, 3번, 4번은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요 내용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저 집에 이제 쉽게 말하면 저 집 X부동산의 집이 을 명의로 등기가 되면 이제 누구게 돼요? 을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을이 저 집에 이제 뭐다? 소유자다라고 될 거예요. 그럼 을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누구 소유였어요? 갑 소유. 그럼 저 집은 등기되기 전까지는 누구 거였다? 갑이 소유자였고 등기되고 나면 이제 누가? 을이 소유자. 그럼 등기가 되고 나면 당신이 이제 소유자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증서를 준다고요. 증서. 그럼 그 증서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냥 집문서예요. 집문서. 그 집문서를 과거에는 등기 권리증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등기 권리증이라는 용어가 등기 필증이라는 용어로 변화가 됐고요. 2008년도 6월 이후부터는 등기 필증이라는 용어도 없어지고 등기 필 정보라는 용어로 새롭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등기가 완료가 되면 을은 권리자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권리자에게 뭐다? 등기필 정보를 뭐 해준다?
통지해준다 이거예요. 통지 이렇게. 그러면 잠시 후에 이 등기필 정보라는 애를 가지고요. 올해 시험 문제 35회 때도 나왔거든요. 여러분 36회 여러분 시험에도 등기필 정보는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신설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올해 나올 거라고 거의 100% 예상을 하고요. 근데 우리 신청서에 등기필 정보의 개념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신청서에 신청 정보로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등기필 정보를 권리자에게 뭐 해준다? 통지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부터 한 번만 딱 생각해 보세요. 자, 을이라는 자. 여러분이 지금 을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이 을입니다. 그럼 을이라면 여러분은 뭘 받을까요? 등기필 정보를 받겠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저랑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집을 사요. 200억에. 그럼 매매 계약했고 잔금 다 지급했어요. 그럼 지급하면 등기 신청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신청할 때는 신청할 당시에는 여러분은 의무자예요, 권리자예요? 의무자죠. 그죠? 그리고 저 앞으로 등기가 끝나면 상용인은 뭐가 되고 권리자가 되고, 그럼 상용이가 다시 집문서를 받을 거고 그 알고리즘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등기 신청할 때마다 의무자죠. 우리 신청서에, 이 등기 신청서에 등기필 정보를 기록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의무자가 기록할 수 있어요? 권리자가 기록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등기필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의무자. 그러니까 등기 신청할 때는요, 항상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기록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등기가 완료되면 뭐다?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뭐한다? 통지한다. 이 개념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 시에는 등기필 정보는 항상 누구다? 의무자 이렇게 되고, 완료 시에는 등기필 정보는 누구에게? 권리자에게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요. 그럼 신청 시냐 완료 시냐에 따라서 의무자, 권리자가 뭐한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청 시에는 항상 뭐다?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이 개념이 나오는 거고, 완료가 되면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 이 개념이 성립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요게 33회 기출문제 정답이라고요. 등기 신청 시 신청 정보로서 등기 권리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단순히 암기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기 절차적 구조만 알면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를 기록한다는 말은 예초부터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 등기필 정보는 항상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의무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매매 계약에서 그럼 저 앞으로 등기가 될 거잖아요, 이제. 그죠? 그럼 제가 또 부동산을 뭐 하면, 처분을 하면, 제가 이제 뭐가 되고, 의무자가 되죠. 의무자가 돼서 등기필 정보는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의무자가 돼서 제가 등기필 정보를 신청 정보로 기록해야지. 권리자가 기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차적 흐름만 한 번 정도는 익혀두시면, 그거는 혼란스러울 일이 없어요. 됐고요. 자, 그 이에,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계약서 등기 신청 시 제출한 서면들이 있잖아요. 이게 신청 정보하고 뭐가 있다? 첨부 서면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등기가 완료되면 보관을 하지 신청인에게 반환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보관 기간은 통상 5년 보관합니다. 5년. 등기소에서 5년 보관하는데 유일하게 뭐만큼은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만큼은 신청인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나중에 법률관계, 실체관계상에서 계약이 있었니 없었니 하면서 송사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계약서만큼은 뭐 해준다? 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등기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반환해준다 이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자,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완료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장에는 여전히 소유자가 누구로 기록되어 있을 거다? 갑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등기부하고 대장 또 뭐 시키자? 일치를 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등기관서에서 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청에게 소유자가 달라졌습니다. 소유자 정리라고 소유권 변경의 통지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세금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뭘 해준다? 과세 자료를 송부해준다까지 하고 나면 등기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출석해서 신청한다. 그리고 이제 뭐다? 서면 이 부분을 정리할 거라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중요한 부분들 다 잡았고요. 그럼 책을 보면서 하나씩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 암기될 거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거예요. 신청 정보, 그 다음에 첨부 서면에서 등기혼인 증명서면, 대장, 도면 요 세 가지 정도. 그리고 굳이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인감이거든요. 인감 증명 정보에 관해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인감은 하나만 알고 가시면 돼요. 지금은 하나. 우리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도 있고 권리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의무자가 소유자일 수도 있고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의무자가 소유자라면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 정보는 제공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면 인감증명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을구에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을구에 전세권 설정 하나 한번 적어 볼게요. 을구에 전세권 설정 A 이렇게요. 그럼 A가 뭐가 된다? 전세권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A가 B에게 전세권을 뭐 하겠다? 이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가 되면 B가 뭐가 되고 권리자, A가 뭐다? 의무자. 근데 A는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인감증명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을 보세요. 이때는 갑이 의무자, 을이 권리자. 그럼 의무자가 소유자 맞나요? 맞다면 인감증명 정보는 제공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까지만 정리하시면 마무리가 돼요. 자, 그래서 요 내용 첫 번째 정리를 할 거고요. 그러면 심사에서 뭘 정리해야 된다? 이 각하 사유 오늘 꼭 정리해야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자, 그리고 나서 등기 완료 후 절차에서 이 등기필 정보의 통지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원칙은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단 예외적으로 등기 필 정보를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등기가 끝나면 원칙은 뭔데?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다?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외는 항상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 지문을 봤을 때 특별한 단서가 없으면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누구에게?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항상 마지막 서술은 이렇게 끝나야 돼요. 원칙이니까. 그런데 등기가 완료가 되고 나면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준다 이렇게 나오면 일단 그 지문은 뭐다? X인 거예요. 왜? 원칙은 뭐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설문에서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 지문은 뭐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런데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는 경우의 수가 대, 보, 승, 관, 필 5가지가 있거든요. 이 5가지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어 가지고 이제 6가지예요. 그럼 6가지 상황이 설문에 제시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뭘 한다? 등기 완료 통지를 하는 것이지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 신설이 된 게 있다고요.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올 거다라고 거의 확정입니다. 확정. 왜냐하면 그래서 가능한 개정이나 신설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좋아요. 근데 신설되거나 개정된 것 중에서 너무 지엽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출제는 거의 내지 않지만 등기법이나 등기 규칙에서 좀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들이 개정이 되면 걔네들은 꼭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 내용도 제가 함께 오늘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잡았으니까 이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등기 신청 방법 보시게 되면 전자신청과 관련해서 여기에 25년도에 시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내용들은 전산정보 처리조직에서 전자신청도 할 수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고요. 따로 뭐 암기하고 해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위에 방문신청 이거는 보셔야 됩니다. 방문신청할 때는 등기신청인 또는 누가 대리인이 등기소에 뭐하여 출석하여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그럼 읽을 때는 등기 신청서 및 첨부 서면 이렇게 읽는 게 뭐하다 더 피부적으로 와닿으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모여서 출석해서 신청서와 첨부 서면을 뭐한다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그 다음에 법무사,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누구, 법무사, 라면인 경우에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뭐하게 해서 출석하게 해서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위에서 뭐라고 했죠? 신청인 또는 누가 대리인이 갈 때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직접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리인이 누구라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 한정을 해서 라면 사무원을 뭐한다 출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에 한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등기 신청 사건을 제가 뭐 할 수도 있다? 대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저는 사무원을 출석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대리인의 지위가 변호사 누구일 때 법무사라면 누구도 사무원을 출석시켜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 다시 한번 대리인의 범위는 변호사 법무사에 한정한다 한정하지 않는다 한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도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원을 출석시켜서 할 때는 반드시 대리인이 누가 되어야 한다? 변호사, 법무사가 대리인일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등기 신청은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여기에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 개의 부동산에 몇 개의 신청서? 하나의 신청서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럼 부동산 하나의 신청서 몇 개? 하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뭐하다? 동일할 때 그리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몇 개의 부동산?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해서 신청 정보를 뭐해서 일괄해서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괄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괄이라는 용어 처음 듣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등기에서는 동시신청이라는 표현도 자주 나오고요. 일괄신청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괄신청이라는 개념 일괄신청은 위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해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원칙은 어떻게 돼요? 여러 개의 부동산이라면 신청서가 몇 장 들어가야 돼요? 여러 장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괄해서 한다라는 말은 한 장의 신청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적어서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 신청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몇 개의 신청서로? 한 개의 신청서로 서로 제공하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일괄 신청이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일괄 신청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몇 개의 신청서로? 한 개의 신청서로 제공하는 것을 일괄 신청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올해 나올 거라고요, 시험 문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다? 25년 시행 및 개정이라고 되어 있죠. 과거 법조문에 개정이 되기 전에 법조문에는 어떤 요건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었냐면요.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관할 등기소가 동일했었어야 돼요. 등기소도 뭐한다? 동일. 이 요건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괄해서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같아야 된다? 관할하는 등기소까지 뭐 해야 된다? 동일해야지만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한 개의 신청서로 작성해서 제공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요 중에서 뭐가 삭제되었냐면 이게 삭제된 거예요.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다. 이 내용이 뭐가 되었다? 삭제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설문에서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만 뭐하면 동일하면 일괄해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뭐가 되었다? 삭제되었다라는 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설문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과거 법조문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 동일하고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다면 일괄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OX, X라고요. 작년까지는 그게 맞았지만 올해부터는 뭐다? 틀린 지문이라고요. 그래서 올해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요. 자, 됐고요. 자, 그다음 일괄 신청의 개념 잡으셨죠, 이제. 그러면 이제 동시 신청이라는 개념하고 일괄 신청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동시 신청이라는 개념을 비교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동시 신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시에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령 만약에 2장의 신청서가 있어요. 그럼 2장의 신청서가 있다면 그 2장의 신청서를 따로 등기관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고 이 2장 석 장의 신청서를 뭐해라? 동시에 한꺼번에 제출해라 라는 것이 뭐다? 동시 신청입니다. 그러면 일괄 신청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몇 개의 신청서로 한 장의 신청서로 제출할 때는 뭐라고 쓰고 일괄 신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대표적으로 나중에 이제 가처분 뭐 구분 건물 이런 데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우리가 가처분 절차에서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드러나마 보시라고요.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에서 자기가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는요.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들은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 신청으로 말소를 하거든요. 그럼 이때 가처분 채권자가 하고자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하나,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 말소 등기 신청서 하나. 그럼 신청서가 몇 장이다? 2장이잖아요. 그럼 이런 절차에서는 이걸 각각 제출하면 등기하는 각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2장의 신청서를 어떻게 반드시 제공해라? 동시에 제공하란다고요. 그러니까 동시 신청이라는 개념은 2장 이상의 신청서를 뭐해라?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을 뭐다? 동시 신청. 일괄 신청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몇 개의 신청서로 한 장의 신청서로 제출할 때는 뭐다? 일괄 신청.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등기 신청서가 하나 있고요. 왼손에도 등기 신청서가 하나 있죠. 그럼 이 2장의 신청서를
등기한에게 자, 제출합니다 하고 제출할 때는 이게 뭐다? 동시신청이라고요. 자, 부동산이 지금 10개가 있어요. 부동산이 10개가 있는데 그게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 다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장의 신청서에다가 몇 개의 부동산? 10개의 부동산을 다 적어서 뭐 한다? 이렇게 제출해요. 그럼 이거는 뭐다? 일괄 신청. 그러니까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 신청과 일괄 신청은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렴풋이 그냥 개념 정리 안 하고 가면 나중에 동시 신청과 일괄 신청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괄 신청은 신청서가 몇 장이다? 한 장. 그 안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고, 동시 신청이라는 건 신청서가 한 장이 아니라 2장의 이상의 신청서를 등기한에 각각 제출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함께 제출해라. 이게 뭐다? 동시 신청.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용어 구분을 좀 해 두세요. 자, 됐고요. 근데 이제 그 아래 내용까지 지금 다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괄 신청의 개념 정리해 두시고, 과거에는 관할 등기소가 같아야 되는데 이 내용이 뭐가 되었다? 삭제되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등기 신청. 얘네들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 신청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독립적인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한 지문으로 나와요. 한 지문으로 나오는데 요 지문은 뒤쪽에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인의 기명 날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쉬었다가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